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등에 날카로운 칼이 꽂히는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90%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절망하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겠지만 나머지 10%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반격을 준비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잔혹하고도 치밀한 반격에 관한 것입니다. 딱 2분만 이 이야기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안식처가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내린 소름 끼치는 결정이 무엇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 남자처럼 행동할 용기가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비극적인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새벽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근처의 작은 오피스와 집 사이를 잇는 약 3km 남짓한 한적한 산책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업무의 중압감을 털어내기 위한 상쾌한 조깅이었겠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침실에서 느껴졌던 아내 서연의 묘한 거리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마무리하지 못한 서류 작업에 대한 압박이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태우는 채찍질하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까지는 이제 약 800m. 모퉁이를 돌면 그리운 우리 집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정원 쪽에서 낯선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태우의 집은 뒤편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고립된 구조였습니다. 이 길을 오가는 사람은 오직 태우 부부와 가끔 방문하는 정원사뿐이었죠. 그런데 웬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마치 자기 집인 양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너무나 익숙한 동작으로 뒷마당의 테라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출 시 항상 이중으로 잠겨 있어야 할 그 문이 스르르 아무런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미리 잠금 장치를 해제해 두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오늘 아내 서연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유령처럼 고요하게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서연이 작업하던 식탁 위에는 노트북 전원이 켜진 채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안방 쪽에서 가느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침대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태우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그는 거실 한구석, 장식용처럼 놓여있던 낡은 나무 뒤 시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으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참나무의 질감이 손바닥에 닿자 차가운 사리와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2층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더욱 노골적이고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알고 있던 그를 향해 속삭이던 다정한 아내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신음과 섞인 짐승 같은 욕망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태우는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채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신 뒤 온 힘을 다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성스러운 부부의 침대 위에서 서연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낯선 남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방 안은 역겨운 정욕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우는 망설일 틈도 질문을 던질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침대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황하며 몸을 돌리는 찰나 묵직한 나무 드위크니를 남자의 둔부를 향해 전력으로 휘둘렀습니다. 퍽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방 안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고통의 비명 지르며 남자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동안 서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초점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무언가 변명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억눌린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력한 저주에 걸려 영혼이 증발해버린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태우는 바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남자의 얼굴을 거칠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직장 상사이자 태우와도 몇 번 인사를 나눴던 강 소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젠틀하고 가정적인 남편으로 칭송받던 그가 지금 자신의 침실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연이가 나를 유혹했다고. 강 소장은 수치심도 잊은 채 엉덩이를 움켜쥐고 비굴하게 기어다니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귀에는 이미 어떤 인간의 언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소장은 태우의 눈에 서린 서늘한 살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거나 너 미쳤어. 당장 안 비키면 가만 안 두겠어.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오히려 태우의 두이추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태우는 과거 테니스 선수 시절 몸에 익혔던 날카로운 백핸드 동작을 직관적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는 체중을 실어 다시 한번 두이치우이를 휘둘렀습니다. 원래는 남자의 뺨을 노린 일격이었지만 달려들던 강 소장이 급히 몸을 숙이는 바람에 묵직한 나무 뭉치는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정확하고도 잔인하게 가격했습니다. 강 소장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실 끊긴 인형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태우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 사이로 침대 위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턱끝에서 침을 흘리며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불러온 해리 현상이자 현실을 부정하려는 뇌의 마지막 방어 기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태우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수직으로 교묘하게 세워진 스마트폰 하나. 화면은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녹화 버튼의 빨간 불빛이 조롱하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인간들은 자신들의 배륜적인 행위를 기록하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우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그는 냉정하게 911을 눌렀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이름은 임태우입니다. 주소는 아버 서클 12번지.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 저를 공격했고 저는 정당방위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당장 구급차와 경찰을 보내주세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우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피 묻은 두이시우이를 소파에 던져두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점점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롭고 견고했던 그의 세계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조곡처럼 들렸습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집마당을 차갑게 뒤덮었을 때
태우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그가 겪어야 할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그 추잡한 진실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용서일까요? 이 남자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지도 모릅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마당을 차갑게 뒤덮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재섰을 때 우리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옥 같았던 정적은 이제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음성과 경찰관들의 분주한 발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을 구경하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안면이 있는 김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대충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화로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는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본 것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층에서 실려 내려오는 강 소장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여전히 넋이 나간 채 경찰관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서연의 창백한 얼굴.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는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났고 저는 김 형사의 안내에 따라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당방위였다는 거죠. 저 남자가 먼저 공격하려고 했다고요? 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휘두른 뒤 쉬우이에 맞고 쓰러지기 전 내 마음속에 일었던 그 순수한 살해까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는 베테랑다운 솜씨로 저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조깅을 나갔던 시간, 집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테라스 문이 열려 있었던 정황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보통 테라스 문을 잠그지 않나요? 라는 그의 질문에 저는 목이 냈습니다. 아내가 재택근무를 할 때는 가끔 환기를 시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잠가둡니다. 라고 답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것을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대원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 소장의 스포츠 의류, 흩어진 서연의 가운, 모든 것이 마치 저를 비웃는 잔인한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김 형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주방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배신감에서 오는 경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까 안방 화장대 위에서 보았던 스마트폰이 떠올랐습니다. 강 소장의 것이 분명한 그 기계, 경찰이 그것을 증거물로 수거해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방 안은 현장 감식반이 도착하기 전이라 잠시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직도 그들의 불결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까 보았던 그 스마트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녹화 중이었기에 그랬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면 속의 서연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 소장의 품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행복을 넘어선 광기 어린 열정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강 소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교묘한 각도로 서연과의 행위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중에 누군가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내 심장을 난도질한 것은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태호 그 인간, 지금쯤 사무실에서 멍하게 서류나 보고 있겠지. 강 소장의 비웃음 섞인 말에 서연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요. 집에서도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지 몰라요. 정말 질색이라니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제가 가장 아끼던 서재의 책상 위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담한 옷차림과 표정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그런 그녀를 마치 전리품처럼 다루며 온갖 음담패설을 쏟아냈고, 서연은 그 말들에 맞장구 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태호 씨는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여자인 줄 꿈에도 모르겠죠. 강 소장의 말에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워준 거예요. 태호랑 있을 땐 그냥 의무였지만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독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건넸던 따뜻한 말들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내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맏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상황을 즐기고 나를 기만해온 공범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가 모두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밤의 정성들이 모두 저 조롱 섞인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서연이 맞나? 내가 매일 아침입을 맞추고 평생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맞는단 말인가? 영상 속에서 그녀는 강 소장과 함께 나를 조롱하며 우리가 함께 산 이 침대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격과 삶 전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유의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이가 갈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영상은 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지요. 저는 경찰이 오기 전 재빨리 제 노트북을 꺼내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USB 드라이브 2개에 나누어 담고 클라우드에 SAO 르유비머를 만든 뒤 원본 영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이 강 소장이 일방적으로 찍은 것인지 아니면 둘의 합의하에 찍은 것인지 조사하겠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diễn viên tài năng nhất mà tôi từng biết. 그녀는 나를 속이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복사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배신감으로 눈이 뻘겋게 충혈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서늘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김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호 씨, 일단 오늘은 병원에 가서 치료도 좀 받으시고 쉬십시오.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그의 배려 섞인 말투가 오히려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이라니 서연이 있는 그 병원에 가라는 건가요? 가서 그녀의 가식적인 눈물을 또 받아주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집 정리 좀 하고 싶네요. 집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서연의 냄새, 강 소장의 흔적,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느낀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그녀도 똑같이 느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정막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복사해둔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의 서연은 강 소장의 어깨에 기대어 우리 집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너무 좋다. 나중에 당신이랑 단둘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꿈은 나의 파멸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연은 이 집의 가치를 매기고 이혼 후 자신이 가져갈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착하니까 내가 불쌍한 척하면 아마 이 집은 내어줄 거야. 강 소장은 그녀의 엉덩이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역시 내 사랑이야. 아주 영리해. 이 대화가 녹음된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아내를 둔 남편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이별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 당신은 나를 고리타분한 남편이라고 했지. 이제 그 고리타분한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법과 증거, 그리고 당신이 남긴 이 추악한 기록들이 당신을 심판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 갈망하던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시궁창이 될지 내가 직접 보여주지. 저는 밤을 지새우며 그녀의 거짓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 친구를 만난다며 외박했던 날, 모든 날짜들이 강 소장과의 미래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이혼 전문으로 이름을 날리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태우야, 소식 들었다. 정말 괜찮니? 그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의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 수준이 아니네. 아주 악질적이야. 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협의 이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녀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 강 소장이라는 인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어. 박 변호사는 제 결연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이 영상만으로도 게임은 끝났어. 그래, 이게 바로 현실이야. 당신들이 유의로 즐기며 찍은 그 영상이 이제 당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박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병원에서 서연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달려와 제게 사정했습니다. 장모님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우야, 서연이가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란다. 한 번만 가서 얼굴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애가 당신만 찾고 있어. 저는 장모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서연이 모습입니다.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 제 뜻을 전달하죠.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싸늘한 반응에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내가 어떤 얼굴로 다른 남자와 웃으며 저를 사냥감 취급했는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저는
호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영상 속의 서연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고 나는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강 소장은 아직 혼수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뇌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가 깨어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직업, 명예, 가족, 모든 것이 제가 가진 그 영상 하나로 사라질 것입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자유롭고 화려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처음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태우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 사이먼이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시몬, 강 소장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군요. 그 친밀함이 다시 한번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이 시켰다고 영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그를 유혹하고 카메라 각도까지 맞추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끝까지 거짓말로 나를 기만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세오연.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낸 뒤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외도가 사랑의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제게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이 썼던 그 완벽한 만나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전쟁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을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겠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년의 추억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철저한 파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파멸, 그것만이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짧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은 울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병실에서 내보낸 차가운 통보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울며 불며 매달릴까요?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의 다음 수까지 모두 읽고 있었으니까요.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는 결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배신이 치밀한 기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 당신이 꿈꿨던 그 비극적인 로맨스의 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 거야. 저는 조용히 읊조리며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옥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저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의 숲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면 기억하십시오. 증거만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날카롭게 짓눌렀습니다. 한때 영혼을 약속하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서연과 제가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서 타인이 되기 위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불과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기를 잃은 피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깊게 패인 눈가는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심적 고통과 자책을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엔 단 한 방울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분노를 넘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 소장, 아니 사이먼 그린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 여파로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단란했던 가족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하지만 지독하게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파멸을 공유하는 자의 묘한 쾌감이었습니다. 서연은 제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태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건 내가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서류 위에 도장을 찍어 서로의 연결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는 마지막 행정 절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곤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무거운 법원 건물을 나섰을 때 우리 사이엔 지독한 증오나 냉소적인 침묵 대신 설명하기 힘든 기묘하고도 원초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으로 터질 듯했던 제 심장과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서연의 마음이 허공에서 충돌하며 예상치 못한 뜨거운 스파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때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아드레날린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법원 계단 끝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엔 한때 나누었던 순수한 사랑도 지금 이 순간의 뼈저린 증오도 아닌 오직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갈망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을까? 우리답게 말이야.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는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농담 같았지만 서연은 마치 마법에 홀린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라 예전 연애 시절부터 기념일마다 자주 가던 레드랍스터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시간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하면서도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참아왔던 충격적인 고백을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태우야. 나는 그냥 그 위험한 자극에 중독된 것 같아.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어. 오히려 당신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그 평온함이 나를 질식하게 만들었어. 사이먼이 제안한 그 짜릿한 일탈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착각했어. 그녀는 자신이 가진 프로미스큐어스한 본능, 즉 멈출 수 없는 새로운 감각에 대한 갈망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잔인하게도 제 자존심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그 난리를 치고 나서도 내가 가장 갈구하게 되는 건 결국 당신이라는 게, 침대 위에서 당신만큼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족시켜준 남자는 없었어. 사이먼조차도 당신의 발끝도 못 따라왔어. 그 말은 제 남성적 자존심을 잔인하게 핥히는 동시에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비틀린 욕망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의 화려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지난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어본 그 어떤 순간보다 격정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나눔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고 영혼을 짓밟는 듯한 처절한 전쟁에 가까웠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파괴적인 복수심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의 절박한 쾌락이 뒤섞여
방 안의 산소마저 태워버릴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육체의 충돌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서연의 고백처럼 우리 사이의 신체적 궁합은 지독할 정도로 완벽해서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바로 그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가장 깊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위로이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 같은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암막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어젯밤의 광기를 조롱하듯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아무런 표정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하지만 어젯밤 우리가 확인한 건 부정할 수 없지. 제가 먼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연기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랑이나 신뢰 같은 감정은 이미 쓰레기통에 쳐넣었지만 우리 몸은 지독하게도 서로를 기억하고 있어. 당신 없는 침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렇게 우리는 Friends with Benefits, 즉 어떤 정서적 유대감이나 도덕적 책임감도 배제한 채 오직 신체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비밀스럽고 불온한 반지 지혜아오 케어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 이 관계는 즉시 끝이라는 철저하고 냉혹한 규칙 아래 우리는 가장 불결하면서도 달콤한 지옥의 문을 함께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는 명백한 타락이었고 이성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파괴적인 쾌락으로 도망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에 채워지지 않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 밤의 거리를 헤맬 것이고 저 역시 그녀를 향한 증오와 욕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고 추악하게 확인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만 나도 지켜야 할 가식적인 예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 것의 본능만이 남은 이 기괴한 관계가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파멸일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비틀린 구원일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배신당한 남편이 전처와 맺은 이 위험천만한 계약은 단순한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알기에 어느 곳을 찔러야 가장 고통스러운지 정확히 아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이 불온한 관계가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서서히 잠식해 나가는지, 그리고 제 삶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인 구엔이 이 어두운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유혹적인 지옥에서 발을 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 끝을 보기 위해 더 깊이 가라앉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남은 육체만의 탐닉이 가져올 파장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기묘한 동행의 다음 장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연 제가 새로운 여인 구엔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꿈꾸게 되었을 때도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험한 진실의 실체가 곧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지독한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일종의 중독과 같았습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를 잊은 듯 행동했지만 주말이 다가오면 마치 금단현상을 겪는 환자들처럼 서로를 찾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성공한 법조인으로서 정의와 도덕을 논했지만 밤에는 전처와 호텔방을 전전하며 가장 부도덕한 탐닉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새로운 남자들을 만나며 자신의 본능을 채우려 애썼지만 결국 월요일 새벽이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우야, 역시 당신뿐이야. 다른 놈들은 다 가짜 같아.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묘한 정복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자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파괴의 과정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반 지하오 KO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동작을 좋아하고 어떤 속삭임에 몸을 떠는지 서로의 가장 은밀한 트리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겪어야 하는 그 피곤한 탐색전이나 감정 소모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 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우야, 너는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그녀에게 다시 길들여지고 있는 거니?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도 전에 제 손은 이미 서연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독이 든 성배였고 우리는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즐기며 끝없이 마셔댔습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의 빛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삶에 구엔이라는 이름의 빛이 나타났을 때 이 기괴한 계약은 가장 잔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위해 서연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쾌락의 발이 묶여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막히는 갈등의 전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현실이라면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진실된 사랑인가요?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인가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연과의 기괴한 계약은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그 관계는 결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도덕심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저는 마침내 그린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저는 메이지나 식당의 웨이트리스였던 그웬 같은 일시적인 유혹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착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삶에 운명처럼 나타난 여자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진실된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저는 미나에게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평온과 신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예쁜 두 아이를 얻으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미나와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지난 뒤 찾아온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들추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추잡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그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만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이면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함께 인근 공원을 산책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의 파트너로 승진했을 때 미나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이사한 교회의 한적한 마을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온 가족의 안주인이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녀 역시 지훈이라는 성공한 사업가와 재혼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는 아니었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사촌이 된 것이죠. 게다가 창승이 우리 아이들과 서연의 아이들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지독하게 얽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담장 너머로
서연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나와 서연은 금세 이웃 사촌으로서 가까워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시지 않아? 미나가 천진난만하게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두 여자가 마당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미나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다독일 때면 마치 독사가 제 사랑하는 아내를 칭칭 감고 있는 듯한 환각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미나 앞에서는 더없이 친절한 이웃의 맞나를 쓰고 있었지만 저와 단둘이 마주치는 짧은 순간마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유치원 행사나 동네 클럽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그녀의 안이 맞든 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다시 소유하겠다는 혹은 제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태우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태우씨, 정원 장미가 참 예쁘네요. 우리 예전에 봤던 그 장미랑 닮았죠. 그녀가 미나와 지훈이 있는 자리에서 교묘하게 과거를 암시하는 말을 던질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하려 애썼지만 서연은 교묘하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잠시 아이들을 챙기러 자리를 비운 사이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을 하기도 했죠. 태우야, 당신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데 저 여자가 우리 사이의 비밀을 알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이혼하던 날 법원 근처 호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그 말은 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의 남편인 지훈은 처음에는 저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답게 매너가 좋았고 우리는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꽤 괜찮은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서연과 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부부 동반 댄스 파티에서 서연과 제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본 뒤로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는 듯 했습니다. 당시 서연은 제품 안에서 일부러 과감한 동작을 취하며 제 반응을 살폈고 그 순간을 포착한 지훈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깊은 렌지 에이엔징어가 서리기 시작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가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묻곤 했습니다. 태우씨, 우리 와이프랑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두 사람 사이가 묘하게 익숙해 보여서 말이죠. 어쩌면 전생의 부부였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우연의 일치겠죠 라며 넘겼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훈은 저와 야구 경기를 보면서도 종종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태우 씨는 수비 범위가 참 넓군요. 하지만 남의 베이스까지 침범하는 건 반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 역시 괴로웠습니다. 미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서연을 마주할 때마다 제 안에 어두운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그 금기된 쾌락에 대한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서연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공유된 비밀을 무기로 저를 앞지녀왔습니다. 저는 아내 미나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지독한 감정적 부채와 감가약 도의, LOE에 시달렸습니다. 미나가 저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저는 서연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과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비밀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미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길에서 저를 기다리거나 미나가 집에 없는 시간을 틈타 벨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출장 갔어. 우리 오랜만에 예전 이야기나 할까? 우리 계약 아직 유효한 거 아니었어. 그녀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가 제 손목을 잡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곤 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과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매번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를 원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풍기는 위험한 향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 사무실로 꽃을 보내거나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입었던 그 정장. 이런 사소한 기억들이 제 숨통을 서서히 죄어왔습니다. 한편 지훈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연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우리가 과거에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점과 직장 근처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태우 씨,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진 것도 잃게 된다더군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인과응보라는 말 말입니다. 그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연과 저의 부적절한 기류를 90% 이상 확신하고 있었고 단지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저와의 술자리에서도 술에 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가끔 잠꼬대를 하는데 태우라는 이름을 부르더군요. 혹시 태우 씨 이름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겹치는 다른 이름일까요? 저는 잔을 든 손을 바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가족의 평화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 겉모습 뒤에는 배신과 의심 그리고 타오르는 욕망의 바움 MA과 KH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느냐 아니면 서연의 협박에 굴복해 다시 지옥으로 발을 들이느냐. 하지만 서연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고 지훈의 추적은 제목을 조여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친구들과 뛰어노는 저 담장 너머에서 어른들의 추악한 전쟁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옆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제 명치 끝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미나는 제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며 보약을 지어오고 정성으로 저를 보살폈지만 그럴수록 제 안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집 근처의 어두운 공원 벤치에서 그는 제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저와 서연이 우연을 가장해 만났던 수많은 날들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치원 뒤편에서 제가 서연의 손을 뿌리치던 장면, 동네 슈퍼 앞에서 우리가 짧게 대화를 나누던 장면들이 파파라치 샷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태우 씨. 내 아내와 당신이 왜 이렇게 자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 부부의 사진첩에서 얼굴이 도려내진 과거의 남자와 똑같은 체격과 시계를 차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미 서연의 과거 사진 속에서 저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 앞에서 끝까지 잡아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모든 것을 자백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훈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의 과거였든 현재이든 중요하지 않아. 내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는 그게 누구든 제거할 거야. 그의 선언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말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 각오로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이 아슬아슬한 대치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몰랐던, 그리고 저조차도 잊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이 모든 판도를 뒤흔들게 됩니다. 사실 서연은 지훈과 결혼하기 전 이미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그를 속였지만 그 거짓말의 꼬리가 생각보다 더 길었던 것이죠. 지훈은 아직 제가 서연의 전 남편이라는 진짜 정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이 마을은 피바람이 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직전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담이 아닙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인간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서연과의 그 기괴한 계약을 끊어내지 못하고 즐겼던 그 대가가 이제 제 사랑하는 미나와 아이들의 목숨줄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서 지훈을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진실일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잔혹한 심리전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말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는 영원히 지옥에 가두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위험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과연 지훈은 제 고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옥의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야구 경기가 끝난 뒤 주차장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지훈이 저를 불러 세웠을 때 저는 이미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경기장 주차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쓸쓸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관중들의 찬양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훈은 차에 타려던 제 앞을 막아서며 낮게 깔린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우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과 서연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저 이웃이라고 하기엔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말입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야구방망이가 든 가방의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가죽의 질감이 마치 제 비틀린 양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씁니다. 지훈 씨, 우리 사이에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약속하죠. 이제 다시는 그녀를 만나는 일도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손을 대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 단호했지만 주차장 천장에 반사되어 울리는 그 소리는 제 귀에조차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제 말을 믿기로 결심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저는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비웃듯 울려 퍼지는 지독한 거짓말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에게 한 약속은 머리가 내린 생존을 위한 명령일 뿐 제 본능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연은 저를 배신하고 제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여자였지만 동시에 제 생애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조롱하고 우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온했던 쾌락의 기억은 해독제 없는 독처럼 제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미나와 함께하는 평온하고 정결한 일상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서연과 나누었던 그 파괴적인 불꽃은 흉터처럼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선량함과 따뜻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을 갈망했습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음에도
그녀의 육체와 그 위험한 기류를 갈구하는 이 모순된 감정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반한 청텐과도 같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하얗게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성공한 법조인이자 자상한 아버지, 신뢰받는 남편의 만나를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이면에는 여전히 과거의 옘에서 허우적대는 비겁한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는 신뢰가 파괴된 자리에 피나게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결코 향기롭지 않았지만 그 어떤 꽃보다 강렬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충실하려 노력할수록, 미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서연이 남긴 그 거칠고 원초적인 흔적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지독한 욕망의 불에 세월을 평생 안고 살아가며 스스로를 혐오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옆집인 서연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녀의 그림자가 가끔 비칠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금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 한참 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그녀는 지훈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훈과 서연, 그리고 미나와 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안온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거짓이라는 정교한 보호색을 띠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않겠다고 신께 맹세하듯 말했지만 제 무의식은 이미 그녀와 함께했던 그 은밀한 방안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갈구였고 그 갈구는 도덕이나 이성, 법전의 조항들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완벽한 복수의 승리도 상처의 완전한 치유도 아닙니다. 저는 서연을 파멸시키고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 역시 그녀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영원히 갇혀버린 셈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망쳐 놓았으면서도 서로의 육체 없이는 온전한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기괴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고해할 수 없는 저만의 추악한 비밀이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미나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발을 들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 가짜 행복, 이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자상한 거짓말쟁이가 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배신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적시고 결국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수함마저 오염시킵니다. 저는 지금 겉보기엔 누구보다 행복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창가에는 항상 서연이라는 벙예의 예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껍데기뿐인 평온을 위해 진실을 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불태우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가끔 정답이 없는 객관식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과 거짓을 선택할 뿐이죠. 먼 훗날 우리가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을 때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떠난 뒤 서연과 제가 다시 길 위에서 마주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때쯤이면 이 지독한 KAO, KH핫도 오래된 사진첩의 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서로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할까요? 저는 집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옆집 창문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의 전쟁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신의 끝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하는 갈망 속에 자신을 가두고 서서히 말라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 길고도 추악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군가에게는 참아 말하지 못할 공감을 불렀을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진실한 민낯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저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태우야, 너는 정말 이 삶에 만족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데는 아마 남은 평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혹은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옆집의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무겁고 잔혹한 진실들을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용기가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또 다른 인간사의 서늘한 이면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